달로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2월 중에 국내담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회담 장소는 베트남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가 내일부터 3% 넘게 줄줄이 오릅니다. 보험업계들은 이 정도로 부족하다며 하반기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혁신형 기술과 아이디어가 필요한 스타트업 기업들이 경직된 규제 탓에 발전은커녕 창업 의지마저 접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신산업에 걸맞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밤 9시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많이 답답하셨죠? 고농도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뒤덮었습니다. 전국 곳곳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고 수도권에는 올해 첫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홍화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말인데도 거리가 한산합니다. 간혹 오가는 시민들, 어김없이 마스크를 썼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많이 불편하지만 아이들 뮤지컬을 보여주기 위해서 단단히 준비하고 나왔습니다. 도심 스케이트장은 문을 닫았고 도로 위엔 청소차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먼지를 빨아들입니다. 오늘 수도권에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 연속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50 마이크로그램을 넘을 것으로 예보됐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공회전하시면 안 됩니다. 공회전 시동을 꺼주시고요. 버스 주차장에선 배출가스와 공회전 단속이 강화됐습니다. 휴일인 만큼 행정 공공기관 차량 이부제와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일도 미세먼지 나쁨이 예보됨에 따라 비상저감 조치가 연 이틀 시행됩니다. 내일은 평일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기 때문에 서울시 공공청사 주차장들이 전면 폐쇄가 되고요. 2005년 이전 경유차들에 대해서는 운행이 전면 금지가 됩니다. 지난해 서울 기준 초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인 날은 61일, 1년 중 2달은 극심한 미세먼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다음 달 15일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을 시행하고 비상저감 조치 대상을 민간 부분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서울에 한해 실시된 노후 경유차의 운행 제한도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금방 들으신 대로 내일도 미세먼지가 걱정입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난방송센터 연결합니다. 손서영 기자, 어떻습니까? 오늘도 공기가 안 좋았는데 내일은 대기질이 더 안 좋아집니까? 네, 뿌연 하늘로 뒤덮인 서울의 모습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 초미세먼지 농도가 평소의 4-5배를 웃돌았습니다. 이렇게 국내 오염물질이 계속 쌓인 상태에서 내일은 대기질이 더 악화될 전망입니다. 예측 모델을 볼까요? 이 대기 정체로 이미 미세먼지로 뒤덮인 한반도 상공으로 중국에서 또다시 오염물질이 유입돼 농도가 더 짙어지겠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내일 수도권과 충청, 이 광주와 전북, 강원 영서 지역에서 미세먼지 매우 나쁨 단계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이 나쁨 단계를 오르내리며 온종일 공기가 답답하겠습니다. 네, 오늘 중국도 대기오염이 심각했다고 하던데 아무래도 그 영향을 받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중국 베이징은 11시간 연속으로 최악의 대기질을 기록했습니다. 이 6단계로 분류하는 대기질 가운데 가장 나쁜 6급까지 치솟은 일부 지역에서는 한때 초미세먼지 농도가 이 시간당 50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기도 했습니다. 텐진과 허베이성 등 베이징 주변 지역의 오염도 심각했는데요. 찬바람이 불면서 중국의 미세먼지는 조금씩 해소되고 있지만 상당량이 바람을 타고 넘어오면서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를 더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날씨가 좀 포근하다 싶으면 어김없이 이렇게 공기가 안 좋습니다. 언제쯤 미세먼지가 좀 거칠까요? 네, 평년 기온을 웃도는 온화한 날씨는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공기 흐름이 약해 국내의 오염물질이 흩어지지 않고 이렇게 계속 쌓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이 고기압의 영향으로 한반도 주변의 대기 정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레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이 미세먼지가 조금씩 옅어지겠습니다.
이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고 어린이나 노약자 그리고 호흡기와 심혈관 질환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내외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로 베트남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회담이 임박한 게 아니냐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내 연방정부 폐쇄, 즉 셧다운 사태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시기를 다음 달로 예측했습니다. 지난번에 보면은 그 북중 정상회담 하고 나서 갑자기 한 달 후에 그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거든요. 2월 중에 북미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미국이 북핵 문제를 핵시설과 핵물질, 핵무기 등 3단계로 나눠서 해결하고 단계별로 상응 조치를 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만간 김영철 폼페이오 간 고위급 회담이 다시 열려 영변 핵시설 동결이나 폐쇄 등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이 논의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또 최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언급한 현금이 유입되지 않는 방식의 개성공단 재개를 포함해 대북 상응 조치에 대한 협의도 이루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고위급 접촉을 다시 열어서 비핵화와 상응 조치가 교환되면서 최종적으로 조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2차 북미 회담 장소는 베트남으로 좁혀지는 분위기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하와이의 경우 북한 공관이 없어 현실성이 떨어지고 몽골은 겨울철 대기질이 너무 나쁘다며 베트남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다만 정확한 회담 개최 시기와 장소는 북미 간 이견과 현재 미국 내 연방정부 폐쇄 등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한승현입니다. 검찰이 당초 오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재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주초로 미루어졌습니다. 양 전 원장은 어제 검찰을 찾아 장시간 자신의 조서를 열람했다고 합니다. 최고의 법리 전문가다운 행보라고 해야 될까요?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중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김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금요일 검찰에 소환돼 14시간 30분 만에 귀가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어제 오후 검찰을 찾아 10시간 넘게 전날 끝내지 못했던 조서 열람을 마무리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11일 첫 조사 때도 3시간 남짓 조서를 살폈습니다. 조서 열람 시간이 실제 조사를 받은 시간보다 깁니다. 강제징용 재판 개입과 법관 블랙리스트라는 핵심 혐의에 대한 조사였던 만큼 각별히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꼼꼼함은 검찰 수사 일정에도 차질을 줬습니다. 당초 오늘 재조사 예정이었지만 이를 미뤄 내주 초 양 전 대법원장을 다시 부르기로 했습니다. 재조사 때는 헌법재판소의 기밀을 빼돌린 혐의와 공보관실 운영비 편법 운용 혐의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2차 소환으로 모든 조사가 마무리되면 검찰은 곧바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장 청구 결정 시기는 다음 주 후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억나는 대로 사과묵히 답변하고. 여러 차례 조사를 한다고 해도 실익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다만 첫 조사 때처럼 조서 열람에 이틀 이상 걸린다면 영장 청구 여부 결정 시점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진술보다 지금까지 확보한 물증과 관계자 진술을 바탕으로 혐의 입증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옛 국민의당 출신인 무소속 이용호, 송금주 의원이 낸 복당과 입당 신청을 더불어민주당이 불허했습니다. 당원과 국민의 시각에서 결정했다며 내년 총선 공천을 앞둔 인위적 정계 개편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구경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말 더불어민주당에 입당 원서를 낸 무소속 이용호 송금주 의원. 호남 지역 초선인 두 의원의 당원 자격 심사를 한 차례 보류했던 민주당은 결국 두 의원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당의 정강 정책과 맞지 않는 활동과 발언을 많이 해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활동에 대해서 이 소명이 부족하여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특히 이번 결정을 만장일치로 내렸다면서 앞으로 복당 심사에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한 뒤 당선돼 국민의당에서 정책위의장을, 손 의원은 수석 대변인을 지내며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경쟁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의 불허 결정에 두 의원은 당혹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손 의원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면서 지역민의 요구와 민의가 반영되지 못한 것이 유감이라고 밝혔고, 이 의원 측은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인위적 정계 개편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옛날 같은 인위적인 그 이합 집산이라든가 공정하지 않은 그 룰을 적용한다라든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두 의원을 영입해 교섭단체 구성을 바란 민주평화당과 관련해 민주당은 심사에 평화당과의 관계는 고려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구경화입니다. 올해는 경제가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모든 국민의 마음일 텐데요. 바람과는 달리 나라 안팎 상황이 그리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에 정부는 활로를 찾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현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 수출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반도체, 새해 성적표는 좋지 않았습니다. 1월 초순 수출이 1년 전보다 27% 줄었고 이 영향으로 전체 수출도 7% 넘게 감소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내놓은 보고서에도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1월 보고서에서 경기 둔화 추세가 지속되는 모습이라며 석 달 연속 경기 둔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수출과 내수가 주춤한 데다 설비, 건설 투자까지 크게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앞으로 전망도 좋지 않다는 겁니다. 제조업이 느끼는 1분기 경기 전망은 모두 80대까지 떨어져 기준치 100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특히 주력 산업인 반도체와 자동차, 철강 등의 매출 전망은 일제히 두 자릿수씩 떨어졌습니다. 이른바 반도체 슈퍼호황이 꺾이는 등 세계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산업의 활력을 찾기 위한 적극적인 산업 정책의 청사진 제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기업인들을 만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성과를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도 모레 4대 그룹 총수 등 기업인들과 만나기로 돼 있습니다. 기업인들과의 소통을 통해 경제 활로를 찾으려는 정부, 기업과 정부 모두 안에서 버티고 밖에선 새 시장을 뚫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풀어야 합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자동차 보험료가 다음 주부터 줄줄이 오릅니다. 인상률이 3%가 넘는데 보험업계에서는 하반기 추가 인상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어 소비자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중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 손해보험사 4곳 가운데 가장 먼저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이 오는 16일 보험료를 올립니다. 인상률은 개인용 자동차 보험을 기준으로 현대해상이 3.9%, DB는 3.5%입니다. KB손해보험도 오는 19일 3.5%, 삼성화재는 이달 말 3% 인상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개인용 자동차 보험의 평균 보험료가 64만 원 정도였으니까 2만 원 정도 오르는 셈입니다. 보험사들은 손해율이 너무 높아져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받은 보험료 대비 소비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손해율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난해 9월 83.7%까지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여름 최악의 폭염으로 자동차 사용이 늘고 그만큼 사고도 늘어 보험금으로 나간 돈이 늘었다는 겁니다. 보험사들은 자동차 정비업체에게 줘야 할 적정 정비요금이 오른 것도 반영했다며 올 하반기 추가 인상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습니다. 정비 주가만 해도 한 2.9%의 인상 요인이 있다. 지금 그 정도 선 올린 거라고 보시면 되죠. 충분히 반영을 못하는 상황. 보험사들은 금융당국과 소비자들의 눈치를 살피느라 인상폭이 크지 않다는 불만이지만 소비자 단체들은 보험사들이 실적 악화의 책임을 자동차 보험 가입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유명 동물보호단체 케어, 안락사 없는 보호소라 홍보를 해놓고 4년간 200여 마리의 개를 안락사시킨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이번에는 극적으로 구조해 해외 입양시켰다던 투견들이 안락사당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덕훈 기자입니다. 2017년 1월 경찰이 불법 투견장을 급습합니다. 단속에 동행한 동물보호단체 케어, 투견 12마리를 현장에서 구조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다치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그런데 박 대표가 이렇게 구조한 투견들을 안락사시켰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보호견 200여 마리를 후원자들 몰래 안락사시켰다는 사실이 드러난 지 이틀 만입니다. 투견 12마리 중 6마리를 안락사시킨 뒤 언론에는 해외 입양시켰다고 속였다는 겁니다.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남은 6마리 중 3마리는 방치하다 숨졌고 3마리만 관리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박 대표는 사실을 일부 시인했습니다. 어떤 불가피성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다음에 왜 알리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사과도 할 거고 할 거예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자 케어 직원들은 박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후원자와 직원 몰래 수백 마리의 보호견을 안락사시킨 박 대표는 케어를 이끌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대표님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셔야 된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안락사에 대해서 알리지 못했다. 그 점은 내가 책임을 통감한다. 말도 안 되는 무차별 안락사였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케어 이사회를 소집해 긴급회의를 연 박 대표는 이르면 내일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최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3명이 사망한 강릉 펜션 사고, 또 캠핑카 일가족 가스 중독 사고에 이어 이번엔 황토방을 이용했던 40대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신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의성군의 황토방 건물입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방 한 칸 남짓의 소규모 황토방입니다. 이틀 전 지인의 소개로 이곳을 방문했던 40대 부부가 하루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원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됩니다. 일단 손톱이나 이런 흔적을 봤을 때는 가스 중독의 어떤 그 증상이 나왔고 자세한 사항은 월요일날 부검을 해볼 거지만은 부부가 발견될 당시 황토방 출입문과 이중 창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 아궁이에는 타담한 불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곳 황토방은 참나무를 땔감으로 활용하고 있어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3 수험생 3명의 목숨을 앗아간 강릉 펜션 사고 이후에도 일산화탄소 중독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달 초 캠핑카에서 일가족 5명이 가스에 중독됐고 이틀 전 황토방 사고가 일어난 당일에도 전남 순천의 한 가정집에서 일산화탄소 중독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방에는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설치해 주시고 아궁이에는 소화기나 자동확산 소화기를 설치 후 사용하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방당국은 겨울철 가스 배출 환풍구와 연통 이음새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환기를 자주 해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신주연입니다.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세계적인 대기업들도 처음엔 소규모 창업, 즉 스타트업 기업으로 시작했죠. 그러나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현실은 어떨까요? 다시는 한국에서 창업하지 않겠다 하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먼저 차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차로를 바꾸고 돌발 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서울대 연구팀 스타트업이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든 자율주행차 스누버입니다. 지난해엔 국내 최초로 도심 자율주행에도 성공했습니다. 사람을 탑승시킬 수 있는 레벨의 자율주행, 그거는 세계로 봐도 탑5에서 탑10 안에 들지 않을까. 그런데 이 스타트업은 사업 초기부터 큰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열악한 사업 환경 때문입니다. 기존 자동차에만 맞춰진 법규 때문에 시험 주행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관련 보험 상품도 없어 시험 주행 중 사고에도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지난해 연방정부 차원의 자율주행법이 있는 미국으로 본사를 옮겼습니다. 공유 차량이 어려움을 겪는 걸 보고 이게 자율주행차도 앞으로 이 서비스나 실제로 상용화하는 데 있어서 난제들이 많겠다.
국제 기준에 못 미치는 경직된 규제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현행법 체계에선 글로벌 스타트업 100곳 중 70여 곳은 우리나라에 진출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뒤늦게 정부도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때까지 규제를 면제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지만 업계는 걱정이 많습니다. 스타트업들이 가기 위해서는 속도가 제일 중요한데 샌드박스 법이 도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관련된 절차들이 좀 더 너무 복잡한다거나 라고 한다면 사실은 유명무실해지겠는. 녹록지 않은 현실 속에 혁신 기업들의 창업 의지마저 꺾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정인입니다. 클래시 오브 클랜, 앵그리버드,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모바일 게임들입니다. 공통점은 제조사가 핀란드 기업이라는 겁니다. 두 기업 모두 스타트업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핀란드는 과거 휴대전화 제조사 노키아로 유명했었죠. 국가 경제의 25%를 책임지던 노키아가 쇠락하면서 핀란드 경제도 휘청했는데요.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스타트업의 활약으로 핀란드는 이제 혁신지수 1위 국가로 탈바꿈했습니다. 이런 극적인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핀란드 현지에서 이재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란한 조명 아래 펼쳐지는 힙합 공연. 콘서트 같지만 스타트업 3천여 곳이 참가한 세계 최대 규모 창업 행사입니다. 노키아의 몰락이 시작되던 2008년 핀란드 대학생들이 만들어 창업 디딤돌로 자리 잡았습니다. 소형 위성 여러 개로 지구를 관측하는 사업으로 6천억 원을 투자받은 스타트업. 역시 수업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대학생들이 창업했습니다. 이 대학에서만 매년 스타트업 40개가 나올 정도로 청년 창업은 일반적입니다. We were already building satellites at the university, so the concept of building your own satellites and launching them to space didn't feel very strange. 창업 전 과정을 대학이 지원하고 정부도 힘을 보탭니다. 정부 조달 예산의 5%는 혁신 기술에 사용하고 자율주행차와 5G 등 신기술을 시험하도록 구축한 시설은 작은 기업에도 골고루 기회가 주어집니다. It's a better policy to really support by the government than really the broader ecosystems and platforms and really share the development risk. 성공을 거둔 기업들은 다시 신생벤처에 투자해 사회에 보답합니다. And I try to offer my thoughts on those and of course also share my own learnings so that the entrepreneur doesn't repeat the mistakes that I've done. 노키아의 빈자리는 연매출 2조 원을 넘는 슈퍼셀 등 스타트업들이 메우고 있습니다. 정부, 대학, 기업이 함께 만든 스타트업 생태계가 위기에 빠졌던 핀란드 경제를 부흥시키고 있습니다. 헬싱키에서 KBS 뉴스 이재입니다. 알프스와 발칸반도 등 유럽 곳곳에 열흘 동안 폭설이 계속되면서 사망자가 20명이 넘었습니다. 또 미국 중서부에도 초대형 눈폭풍이 몰아쳐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베를린 유광석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수북이 눈이 쌓인 산과 도로 위에 또다시 눈이 내립니다. 지난 열흘 동안 알프스에 이례적인 폭설이 계속되면서 오스트리아 중북부엔 3m 높이까지 눈이 쌓였습니다. 엄청난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눈사태가 잇따르고 있고 사망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레히에서 스키를 타던 독일인 4명이 눈에 파묻혀 3명이 숨지고 1명은 실종됐습니다. Frische Spuren von Tourengehern und Schneeschuhwanderern, die sich trotz aktueller behördlicher Warnungen in solche extrem lawinengefährdete Hänge begeben. 발칸반도에도 폭설이 몰아치면서 불가리아에서 스노보드를 타던 2명이 숨지고 알바니아에서도 1명이 사망했습니다. 유럽에서 폭설 관련 사고로 숨진 사람은 2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Iscrpili smo budžetska sredstva sa pozicije zimskog održavanja. Neminovnost je znači da tražimo i da smo bili prinuđeni da proglasimo stanje prirodne nesreće. 재산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스위스의 한 호텔은 눈사태로 건물 저층부가 파묻히면서 수십 명이 대피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와 미넨 공항의 항공편 200여 편이 취소됐고 열차도 곳곳에서 멈춰섰습니다. 미국 중서부엔 초대형 눈폭풍이 몰아닥쳤습니다. 지아라는 이름의 이 눈폭풍은 캔자스와 일리노이 등 4개 주에 2,400km에 이르는 띠 모양으로 걸쳐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생기고 항공기 결항과 정전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괴물 눈폭풍은 동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최근 지방의원들의 국외연수 일탈 행위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 의원의 공무 국외여행 규칙을 전면적으로 개선해 지자체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선안에는 그동안 지방의원이 맡았던 공무 국외여행 심사위원장을 민간 인사가 담당하고 회기 중에는 공무 국외여행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보수 논객인 지만원 씨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파견된 북한 특수부대원이라고 지목한 탈북민들이 지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집단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 특수부대원으로 지목된 15명이 지만원 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는 것을 밝히겠다며 고소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육료나 유아학비를 지원받지 않는 가정양육가구의 6세 이하 아동에게 지급하는 가정양육수당이 해당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 직전까지 연장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가정양육수당은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 전년도 12월까지 지급됐지만 올해부터는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2개월 연장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5시 반쯤 경기도 하남시 중부 1고속도로 동서울 톨게이트 인근에서 화물차와 SUV 등이 잇따라 부딪히는 오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57살 조모 씨가 크게 다쳤고 26살 김모 씨 등 6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이곳에선 탱크도 만들 수 있다는 말이 나올 만큼 우리나라 제조업의 중심지였던 서울 청계천 공구거리, 최근 재개발로 인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갈 곳을 잃은 상인들은 근대화를 이끈 이곳을 지켜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손글씨 간판들이 쭉 늘어선 이곳, 청계천 공구거리입니다. 볼트와 너트, 소를 파는 가게부터 종합 상사까지 없는 게 없습니다. 기름밥 52년, 고정민 씨는 이곳에서 34년을 보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가공을 해야 된다. 일하다 필요한 게 있으면 훌쩍 가게를 나섭니다. 저 12mm 볼트 좀 떠났습니다. 네, 오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몇 번만 오가도 재료부터 색칠까지 해결되는 기특한 거리입니다. 오래 다니시는구나. 네. 이웃 몇이 모이면 탱크도 만든다는 우스갯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볼트도 가서 사서 또 하고 또 베어링도 뭐 이거 금방에 다 있으니까 뭐든지 제작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아버지 가게를 넘겨받아 33년째 가업을 잇고 있는 홍성철 씨. 30대에 찍은 사진, 이젠 추억이 됐습니다. 이게 88년도니까 제가 입사한 다음에 제가 31살이었을 때 찍은 사진인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엔 보고서 누구지 그랬었는데. 하지만 여기까지입니다. 재개발 사업으로 석 달 전부터 철거가 시작됐는데 벌써 400여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사를 가려 해도 갈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창신동에 점포는 못 얻고 권리금 달라고 그러고 비싸니까 못 얻고 창고 얻어가지고 창고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3D 프린터를 만드는 이동엽 씨는 재작년 공구거리 명성을 믿고 들어왔다 실망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이곳은 천국이다. 여기서 다 살 수 있고 다 만들 수 있고 그곳이 다 없어진다면은 이거 도대체 머리만 있고 팔다리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이 자리엔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1960년대부터 우리나라 제조업을 이끌어온 청계천 공구거리. 상인들은 역사와 추억이 깃든 이곳을 제조산업 문화특구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다가오는 한 주 어떤 뉴스들이 있을까요? 다음 주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2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관문이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먼저 만나야 합니다. 이르면 다음 주 뉴욕에서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언제 어디서 열릴지 윤곽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앞서 전해드렸죠.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법원이 과연 영장을 받아들일지가 또 관심사가 될 겁니다. 지켜보시죠. 오는 20일이 용산 참사가 난 지 딱 10년째입니다. 영화제와 토론회 등 여러 행사들이 열리는데 다음 주엔 용산 참사의 상처를 되짚어보고 철거민의 현실을 진단하는 기사들이 많겠죠.
부동산에 얽힌 이런 문제들 함께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00만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이